안녕하세요. 항상 듣기만 하던 애청자가 처음으로 인사를 드려봅니다. 한때는 공무원 열풍이었죠. 멀리 갈 곳도 없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 왜 가냐, 공무원 시험 봐라, 이런 말이 은근히 들려왔을 정도였으니까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량진의 고시촌에 모여든 젊은이들 이야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서 다뤄졌죠. 하지만 지금은 꽤 양상이 바뀐 듯 하네요. 더 이상 젊은 세대가 공무원의 흥미도 열망도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새삼 우리나라 사회 돌아가는 게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시대라는 것이 도래한 이후로 이 속도가 빨라진 게 확실하고요. 제가 어렸던 시절,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라고 부르는 그때는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사회를 상상하지 못하고 살던 시기였네요. 제 자랑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저는 어렸을 때 총명하고 똑부러진다는 소리를 듣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외동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결혼하실 당시 두 분 다 30대이셨으니까 그때로 보자면 살짝 결혼을 늦게 하신 축이었어요. 주변에서는 더 늦기 전에 둘째를 낳으라며 많은 참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친할머니께서 특히나 둘째를 낳기만 하면 당신께서 다 키워주시겠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다죠. 우리 선정이도 혹시 동생을 가지고 싶으니? 잘 모르겠어요. 동생이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충분히 좋아요. 근데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딸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똑부러질까 모르겠네. 선정아,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분명히 많은 걸 이루고 사는 어른이 될 거야. 아빠는 그렇게 믿어. 인생은 절대 조안대로 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미리 다 그려놓을 필요는 없고 마음 가는 대로 뜻을 따라서 살면 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앞날이니까. 아빠하고 엄마도 우리 선정이한테 동생이 생길지 안 생길지 장담을 못하는 것 같아. 아빠, 초안이 뭐예요? 조기 기획안이라고나 할까? 아빠가 그렇게 대답하셨을 때 엄마가 다가와서 그런 아빠의 등을 한 대 치셨습니다. 애가 좀 알아듣게 말아 하라면서 잔소리를 날리셨죠. 저는 아빠가 혼나시는 게 재미있어서 깔깔 웃었고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아빠와의 대화가 정확히 기억 속에 남게 된 것 같습니다. 화목한 집안이었어요. 걱정도 어려움도 없었죠. 그러나 바로 이 대화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부모님께서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잡힌 엄마의 지방 일정을 아빠가 동행하시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렸던 저에게 더욱 강렬히 남은 것은 앞으로 부모님을 영영 볼 수 없다는 거짓말 같은 현실보다도 저를 잡고 우시다가 혼절을 하셨던 친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이 비극이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 제대로 실감하던 순간이었죠. 부모님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느껴졌어요. 아빠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엄마에게 투정을 부리고 싶어졌을 때, 그럴 때마다 두 분이 안 계시다는 것을 알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고는 했습니다. 더욱 차가운 것은 친척이라는 인간들의 태도였죠. 재산 있는 거 그거 이제 다 뭐에 쓰겠습니까? 돈 필요한 가족들한테 가서 쓰임을 다한다면 전국에 있는 두 사람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친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던 집을 찾아와서 가장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바로 외삼촌이었어요. 돈 좀 달라고 그러시더군요. 친할머니와 옥신각신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방으로 들어가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돈 좀 달라면서 나누고 살자면서 그런 소리나 늘어놓는 친척들이 줄지어 찾아왔습니다. 사람 말려 죽일 것처럼 집요하게 굴었어요. 이것들이 죄다.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었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쳐 죽일 것들. 길 가다가 돌에 쳐맞아 죽을 것들. 친할머니께서는 깊은 밤마다 가슴을 치시며 절망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친할머니의 가슴에 피멍이 들 것 같아서 그런 걱정으로 눈물을 훔쳤었죠.
비열하고 치열하게 새치열을 놀려대었던 친척들 때문에 결국 수준의 돈을 얼마간 뜯기게 되었던 친할머니께서는 자책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아둔하여 이렇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분명 중요하고 대단한 것이었지만 친할머니보다 더하지는 않았어요. 저에게는 친할머니를 능가하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선정아, 너는 이 할미가 밉지도 않니? 네 부모가 피땀 흘려서 모은 돈, 그거는 다 너를 위한 돈이었을 텐데. 할머니, 저는 돈이 없어도 되니까 할머니만 꼭 제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저를 떠나시면 안 돼요. 아셨죠? 힘드시다고 저 버리고 가시면 안 돼요. 할머니가 안 계시면 저 그때는 정말 이 세상에 혼자란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친할머니께서는 목 놓아 우셨습니다. 친척들을 피해서 이사를 갔고 단둘이 조용히 살기 시작했어요. 천만다행스럽게도 소도시에서 보내는 제 학창시절은 밝았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기 때문이었죠. 부모, 형제 없이 친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저를 조금 더 꺼리지 않은 착한 마음씨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가 꽤 되는 편이었어요. 금방 배우는 편이었고 기본적인 공부에 대한 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탄탄대로일 거라고만 여겨졌죠. 목표로 정한 대학들도 이미 있었어요. 자신이 꽤 있었습니다. 명문대에 진학해서 돈벌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 친할머니께 효도라하는 미래가 쉽게 머릿속으로 그려졌어요. 그게 당연한 예상이었고요. 하지만 돌아가신 아빠가 그러셨었죠. 인생은 초안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할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저는 할머니 없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꼭 제 곁에 계셔주셔야 돼요.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공부, 대학,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제 유일한 가족인 친할머니께서 안 계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돈을 뜯어갔던 후로 괜히 민망했는지 무슨 일 생기면 도와주겠다고 말을 남겼던 친척들에게 연락이나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자기들도 요새 어렵고 사정이 안 좋다면서 그런 핑계를 댔어요. 아무도 나서서 친할머니의 간병, 병원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친할머니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평가가 맞았던 거예요. 금수마도 못한 놈들이었어요. 저는 제가 친할머니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 세월 저만 바라보시며 살아오신 친할머니께 제가 보답을 해드려야 할 때였어요. 제 인생의 유일한 온기, 따뜻한 친할머니의 손을 벌써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있던 돈을 탈탈 털었어요. 그러고도 부족해서 병원비는 빚으로 달렸죠. 후유증으로 언행이 굼뜨게 되셨던 친할머니께서 다시 원상태를 회복하신 것은 수개월이 흘러 제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간 뒤였습니다. 공부만 해야 하는 제가 당신 때문에 병원 생활에 매달리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며 친할머니께서는 슬퍼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나날이 건강을 찾아가시는 친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정작 하나도 안 슬펐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대학 입시를 포기하게 되었죠. 생활을 하려면 생활비가 필요했고 매달 저축되는 돈이 영원이었으니까요. 다달이 갖고만 있었으니까요. 한가로이 입시 공부나 하고 대학이나 가고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졸 채용 전형으로 작은 기업에 들어갔어요. 꾸준히 돈을 벌게 되었고 일주일에 2번은 아르바이트도 따로 나갔습니다. 직장은 조금 답답한 곳이었으며 고졸과 나머지의 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서비스직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어서 귀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러자 직장 내에 점차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미 씨가 그렇게 열심히 산다면서? 퇴근하면 또 일을 나간다던데? 잠자는 시간마저 아깝다면서 그렇게나 일을 한다네? 어쩌다 보니 그런 과장된 이야기가 돌았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윗선에 좋게 보인 모양이었습니다.
일본으로 2달 연수를 다녀오는 프로그램에 제가 뽑힌 거예요. 뽑힌 5명 중에 고졸은 저뿐이었죠. 고졸에다가 어린데 이런 기회를 얻게 된 저를 동행자들은 별로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씩씩하게 다녀왔네요. 소외당하는 것에도 주눅들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게 참 나중에 저한테 좋은 결과로 돌아오더라고요. 같이 일본을 갔던 여자 선배 한 분이 이듬해에 이직을 하셨었는데 시간이 한참 더 지나서 저한테 연락을 해오신 거예요. 선정 씨, 내가 그때는 생각이 너무 짧았나 봐요. 열심히 사는 어린 사람을 왜 그렇게 안 이꼽게 보고 질투를 했었는지. 일본 갔었을 때 선정 씨를 못 챙겨준 게 두고두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내가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요. 혹시 와줄 수 있어요? 축의금은 필요 없고 그냥 와서 맛있는 밥 한 끼나 먹고 갔으면 해서요. 솔직히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직장 선배가 몇 년간이나 연락이 없다가 결혼식 이야기를 전하는데 여기서 기분이 상쾌할 사람은 몇 없겠죠. 그런데 제가 고민하다가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 결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요. 큰 마음을 먹고 참석한 결혼식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었죠. 결혼식 직전에 그 직장 선배의 사촌 언니라는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얘기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갑자기 일자리를 제안해 주신 거예요. 개인 사업자들 대상으로 도매 물품을 파는 회사를 다니는데 본인이 채용 담당자라고 하면서 저만 괜찮다면 자리에 꽂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선뜻 응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친할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뭐 있니? 선정아, 그냥 다른 회사는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구경이나 해본다고 생각해라. 역시 어른의 시야는 다른 것 같았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회사의 면접차 한번 구경을 가봤는데 분위기가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그간 받은 연봉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서 입사를 결심했습니다. 야무지게 일을 했죠. 싹싹하게 일을 한다고 칭찬을 들으면 신이 났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전 직장에서는 하라는 일만 하고 틀에 박힌 것만 해야 해서 그것만 배우느라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제가 셈에 강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걸 저렇게 팔면 남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 저거를 얹어서 함께 팔면 남는 게 크고 악성 재고 처리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남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됐어요. 눈으로 한 번에 봐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초반부터 너무 나대면 비호감으로 찍힐까봐 적당히 활약하고 천천히 성장하는 척하느라 고생이었는데요. 이것도 다 친할머니의 조언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대체로 그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란다. 때로는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인데도 배가 아플 때가 있는 것이야. 그러니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 별 상관이 없는 상황이면 배가 얼마나 아프겠니?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었습니다. 은근히 고졸인 저를 차별하는 시선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친할머니의 말씀을 새겨서 저를 드러내기보다는 적당히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했더니 시간이 지나자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꾸준히 사회생활을 하니까 저축이라는 것도 되고 미래 설계라는 것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일자리를 얻었던 것도 남편을 만난 것도 사실 같은 곳이었답니다. 전 직장 선배의 결혼식 말이에요. 그때 신랑 측 하객으로 와 있던 남편과 눈이 맞아서 조용히 연애를 이어왔고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되고 백년가야까지 맺었답니다. 4년 좀 넘게 만나는 동안 한 번도 싸울 일이 없었던 남편. 술도 별로 안 마시고 담배도 일절 안 피우고 내성적이고 재미나 없어도 성실하고 수더분한 남자여서 너무 좋았어요. 부모 형제 없이 자란 저의 외로움을 묵묵하게 달래준 존재라서 친할머니께서도 마음에 들어 하셨답니다. 저는 워낙 남편이 본인도 그 주변도 조용한 사람이니까 그 가족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제 시댁 말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은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요. 혼자서 약간 늦둥입니다. 아주버님 두 분끼리는 2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남편은 자랄 적에 자기 형들을 마치 삼촌들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커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늦둥이에 가깝다 보니까 당연히 시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연료하셨고요. 경기도 끝자락의 시골에서 귀농 생활을 고요하게 즐기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2 아들을 장가 보내시고 손주들까지 보신 마당이라 그러신지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일절 말씀을 안 얹으셨고 그저 화목하게 살라는 덕담 정도만 주신 게 다였어요. 결혼할 때 최대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시부모님과의 마찰이 하나도 없었건만 대체 뭐가 문제였냐고요? 이제 막 그분들을 소개할 참이었습니다. 남편의 형수님들, 저에게는 형님 되시는 두 분 말이죠. 뭐라고? 조실부마여서 여태까지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어머, 그렇게 안 봤는데 의외네. 생긴 거랑은 사정이 딴판이다. 집안에 딱히 재산도 없고 학력은 고졸. 그 수준 알만하다. 알만해. 시어머니 별 말씀 없으시고 시누이 아예 없고 이런 평화로운 마당이었는데 웬 손이 동서들이 날뛸 줄은 몰랐어요. 저를 향해 니까짓게라는 눈빛을 보내시더라고요. 저 같은 게 감히 본인들과 나란히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싫어 죽겠다는 표정들이셨습니다. 남편은 본인 얘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시댁의 이모 저모는 더 들어온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형님들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 궁금해서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가 싶어서요. 그랬더니 남편이 딱 한마디만 하더군요. 공무원들이셔. 간단명료한 대답에 부연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공무원. 형님들은 신기하게 두 분 다 공무원이셨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확률이 있을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작은 아주버님과 작은 형님 두 분이 먼저 만나서 연애를 하셨고 그러다가 작은 형님이 지인을 통해서 같은 공무원인 큰형님을 큰 아주버님께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 큰 아주버님과 큰형님 두 분께서 먼저 결혼에 꼴이 나셨고 이듬해 나머지 두 분도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인 한 다리를 걸치기는 했으나 형님들께서는 원래부터 서로 알던 사이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쩐지 분위기가 서로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 사연이 있었으니까 따로 친분이 존재해서 가까웠던 거예요. 참고로 아주버님들께서는 두 분 다 각자 작은 사업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같이 하시는 건 아니었고요. 개인 사업이다 보니까 수입이라든지 그런 게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건 아니었는데 벌이가 당시에 썩 나쁘지는 않아서 그냥 저냥 잘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아주 적당한 직장을 꾸준히 다니는 월급쟁이였고요. 각자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자기 사업에 도전한 자기 형들과는 다르게 남편은 한 우물만 파는 게 적성에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둘이서 또래인 아주버님들끼리 뭔가 비슷하게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각자 결혼도 똑같이 공무원 여자랑 마음이 맞아서 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아주버님들께서는 남자가 밖에서 하는 일에 여자가 신경 쓸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사는 분들 같았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 성격 자체가 그러신 분들로 보였어요. 어차피 그러신다고 해서 형님들이 기죽을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고요. 전혀 굴하실 분들이 아닌 듯 싶었습니다. 일단 공무원 신분에 무척 큰 자부심을 가지신 것 같았고요. 입버릇처럼 남자들은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애야. 이런 말씀을 잘 하셨어요. 생긴 것도 두 분 다 굉장히 외향적으로 보였네요. 특히 작은 형님 쪽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여자들 사이에서 눈칫밥 크게 얻어먹었던 사람으로 단언하건대 형님들 중에서 실세는 작은 형님 쪽이었습니다. 아, 나 집안에 격 떨어지기 싫어. 왜 기구한 다큐멘터리 사연의 주인공으로 선정될 것 같은 사람이 막내 동서로 들어오고 난리야. 좀 그럴싸하고 번듯하고 폼나는 사람이 들어오면 덧나나? 도련님이 그간 조용히 연애를 하신다길래 내심 기대했는데 실망이 크네. 제가 들었으면 해서 큰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자 옆에서 큰형님께서는 맞장구를 치시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개를 막 끄덕이고 계셨어요. 남편이 누구랑 결혼을 하든 솔직히 그게 본인들이랑 뭔 상관인가 싶었어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혼하면서부터 형님들과 척을 지고 싶지 않아서 안 들리는 척, 안 보이는 척하면서 일부러 어리숙하게 굴며 참았습니다. 아주버님들이 남편과 나이 터울이 크게 나지만 않았어도 제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남편이 막내인데다가 시어머니께서 뒷전에서 조용히 계신 마당에 목소리를 내는 건 형님들이셨으므로 하여간 제가 가만히 참는 게 능사 같았어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그러잖아. 일단 결혼해서 남편이랑 둘이서만 잘 지내면 될 일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열심히 실천을 했습니다. 남편과 단란하게 지내는 일상이 너무나도 아기자기하면서 안락하게 느껴졌고 별 기복 없이 조용한 남자와 사는 것이 저라는 여자한테는 딱 맞더라고요. 결혼 잘했다 싶었어요. 형님들의 존재가 저를 쿡쿡 찔러대지만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평온한 일상 중에 걸려온 작은 형님의 전화에 어찌나 기분이 가라앉던지요. 우리 불우이웃 동서? 그간 잘 지냈어? 네? 네, 형님.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목소리가 왜 그렇게 힘이 없어? 인생이 너무 또 불우한가 봐.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밥이나 먹자고 전화를 했지. 밥이요? 말씀은 감사한데요. 다음 주에 시간이 괜찮을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냥 먹겠다고 해. 먼 시간을 확인하니만이 그러고 있어? 바쁜 사업가랑 공무원 나으리가 납신다는데 그 앞에서 우리 동서는 그런 소리가 잘도 나와? 밥값 내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잔말 말고 그때 나와. 말씀하시는 모양새가 대단해서 진짜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형님들 중에서 작은 형님이 실세 쪽이었는데 덩치도 있으세요. 큰 형님은 보통인데 작은 형님은 살집이 있고 몸도 어딘가 다부진 느낌입니다. 그런 몸인데다가 얼굴은 눈, 코, 입이 크니까 딱 봐도 이 사람은 할 말은 안 하고 살지는 않겠다. 식당 가서 주문 잘하게 생겼다. 이런 게 느껴지죠. 한국인이라면 다 똑같이 느낄 거예요. 아무튼 제가 남편이랑 둘이 조용히 잘 살겠다는데 그걸 가만히 안 놔두고 저를 자꾸만 쿡쿡 찔러댔던 형님들. 그 주된 이유를 이제 와서 곰곰이 돌이켜 꼽아보자면 작은 형님의 이 전화가 발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형님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작은 아주버님까지 저희 부부랑 넷이서 밥 먹는 자리였거든요. 큰 아주버님은 맏형이라고 결혼 전에 이런저런 덕담도 주시고 그랬는데 작은 아주버님은 그런 게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중이었나 보더라고요. 횟집에 모여서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주변이 좀 없는 편이라서 말보다는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야. 이쪽이 편해. 회를 다 사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행동파 아주버님 최고. 행동파? 재수 씨가 말을 재미있게 하네. 확실히 젊은 사람은 달라. 그치? 작은 아주버님께서는 막 크게 웃으셨고 그러다가 옆을 보셨어요. 옆에는 작은 형님께서 코웃음을 치는 현장이었죠. 저는 작은 형님의 무례한 전화로 잡힌 이 자리가 그래도 괜찮은 시간으로 남았으면 해서 사력을 다해 생글생글 웃고 있었건만 작은 형님께서는 그러실 마음이 없었나 봐요. 저에겐 무례한 태도로 전화를 하셨던 순간과 마음가짐이 똑같으셨던 것이죠. 참나, 다르기는 뭐가 달라. 우리는 뭐, 안 젊어? 동서만 젊어? 제가 느끼기로는 작은 아주버님께 그런 식으로 말씀을 뱉으실 때의 표정이 나는 동서가 못마땅한데 당신은 눈치 없이 왜 이러냐고 힐난을 가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주버님께서는 어처구니 없다는 식으로 응수를 하신 거예요. 재수 씨 앞에서 우리가 젊다고 할 건 아니잖아. 이 아줌마가 우길 걸 우겨야지. 뭐? 당신 지금 왜 말을 그런 식으로 뱉어? 내가 안 젊으면 그럼 늙은 거야?
왜 아줌마 소리를 하고 지랄이야? 이 자리에서 나 개망신 주고 싶어서 당신 환장했어? 그렇게 받아들일 건 뭐야?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상황을 유쾌하게 넘겨 혜린이 엄마. 자꾸 당신이 이러니까 요새 혜린이가 말을 이상하게 하고 다니잖아. 학교에서 친구들을 이상하게 사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혜린이가 자기 엄마한테서 잘못 배운 것이었구만. 본인 딸 이야기까지 나오자 작은 형님께서 이를 꽉 깨무시는 게 보였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꼴사 나온 사회생활에 이골이 났던 저였어요. 꾸며낸 미소를 황급히 장착한 뒤 분위기 수습에 들어갔죠. 아, 혜린이요? 제가 보니까 혜린이는 총명한 기운이 넘치더라고요. 공부 잘하고 학교에서 인기 많게 생겼어요. 그러자 작은 형님께서 그런 소리를 듣는 건 또 마음에 드셨는지 입술을 실룩거리시며 목을 한번 돌리시더군요. 우리 혜린이가 실장이야. 학급 실장. 나 닮아서 머리도 좋아. 반에서 이번에 아쉽게 3등. 그치만 1등도 언제든지 노릴 수 있어. 아이가 배려심이 있다 보니까 1등은 부담스러워서 3등으로 간 것 같아. 와, 그래요? 그런 조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혜린이가 범상치 않네요. 천재인가 봐요. 저는 장단을 맞추려고 열심히 사회생활용 딸랑이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작은 아주버님께서 피식 웃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죽어라 노력해서 간신히 3등까지 한 거지. 뭘 일부러 3등을 했다고 그래?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근데 당신은 말주변 없다는 소리를 맨날 꼭 하면서 자리마다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해? 여기서 말주변까지 있어지면 그때는 큰일 나겠어. 그때는 사업장 문 닫고 옆구리에 마이크 차고 물건 팔러 전국 방방 곳곳을 다녀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말수가 감당이 되지 않을까? 작은 형님께서 일침을 가하셨고요. 작은 아주버님께서는 굉장히 머쓱하게 된 얼굴로 딴청을 피우셨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은 조용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를 챙겨주고 있었어요. 자기, 좀 많이 먹어. 왜 나를 자꾸 챙겨줘? 마시는 부위를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이게 뱃살 부위인데 부드럽고 맛있어. 얼른 이거 먹어. 남편이 본인 먹는 것보다 저를 계속 챙겨주는 모습을 작은 형님께서 왠지 모르게 상당히 안 입고 온 얼굴로 보시더라고요. 눈을 흘기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갑자기 한 잔 받으라고 하셔서 얼른 술잔을 집었습니다. 제가 각을 딱 지켜서 술을 받고 마시니까 두 분 내외가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민망하면서도 뿌듯한 묘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해서 그런지 회식도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이런 건 제법 잘 알아요. 우리 동서는 들장미 소녀 캔디 같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캔디요? 제가 캔디처럼 씩씩한 캐릭터이긴 하죠. 그런 얘기 그간 좀 들어봤어요. 저는 또 열심히 장단을 맞추려 대답을 드렸건만 작은 형님께서는 들장미 소녀 캔디 만화 주제가를 잠깐 부르신 거에 그치지 않고 이상한 음에 이상한 가사를 갑자기 뱉으셨습니다. 불행한 가정사, 불우한 환경 속에서 고절 서름 받으면서 꾸역꾸역 잘도 살아왔네. 그러다가 공무원 나으리가 떡하니 둘이나 있는 집안에 들어왔네. 인생의 목표를 잃었네. 심지어는 공무원 나으리들하고 같은 며느리 이름표 달게 되었네. 팔자 폈네. 얼쑤. 인생이란 뭘까 싶네. 태어나서 그렇게 황당한 기분은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어요. 남편도 옆에서 완전히 어안이 벙벙한 눈치였고 저도 이번만큼은 도저히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당신 술 취했어? 작은 아주버님께서 정말 취객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하마터면 웃음이 빵 터질 뻔한 것을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참아냈습니다. 작은 형님께서는 다물어라고 속삭이신 뒤에 되게 짜증스러운 젓가락질로 회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열불이라도 터지신 것인지 잠시 후 매운탕이 나오기 시작하자
본격적으로 드셔댔죠. 순식간에 밥을 한 공기 비우시더니 추가로 한 공기를 더 주문하셨습니다. 저는 밥이 많게 느껴져서 남편에게 제 밥을 좀 덜어주던 참이었는데 그 순간 들려오는 작은 형님의 목소리. 요새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그런가 입맛이 좀 덜한 것 같아. 회 말고 차라리 삼겹살이 없으면 소주라도 팍팍 들어갔을 것 같은데 소주도 안 땡기네. 아휴. 작은 형님께서 한숨을 뱉으셨던 바로 그때 작은 아주버님께서 기가 막히시다는 눈빛과 말투로 이렇게 받아치셨습니다. 밥 2공기를 처먹지 말고 그런 소리 하던가 이 사람아. 설득력이 없어. 그리고 제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웃음이 팍 터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까 한 차례 웃음을 참은 뒤였기 때문에 연속으로 참는 것은 무리였나 봐요. 하필이면 입에 든 밥알이 튀어나왔고요. 앞으로 튑 밥알을 물끄러미 보시던 작은 아주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수 씨는 가뜩이나 몸도 날씬한 사람이 밥 공기도 밥만 먹으면서 지금 이렇게 뱉어내기까지 하면 최종적으로 밥은 한 숟갈만 먹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를 듣는 바람에 웃음을 갈무리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고 저는 얼굴이 시뻘겋게 됐어요. 거울을 안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 열이 올라서 뜨거웠거든요. 솔직히 웃겨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박장대소만은 억지로 참았던 건 작은 형님께서 사나운 눈빛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당신 아까부터 왜 이래? 오늘 나한테 뭐 원수라도 줬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혜린이 엄마, 누가 보면 당신이 업무 스트레스를 여기서 다 풀고 가려는 줄 알겠어. 작은 아주버님께서는 소심한 눈빛으로 그렇게 대꾸를 하신 다음에 눈을 까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와 작은 형님의 눈길이 딱 부딪혔죠.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웃겨? 아니요, 안 웃깁니다. 내가 우스운가 봐? 아니요, 안 우스워요. 딱 잡아댔는데 왠지 식은땀이 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작은 형님께서 매운탕 냄비를 수저로 탕 치시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마치 이 자리를 파하겠다는 선언 같으셨어요. 작은 아주버님께서는 압송되는 죄인처럼 따라 일어나셨고 계산대로 향하셨습니다. 남편이 그 뒤를 따라간 사이 작은 형님께서 저를 향해 던지신 말씀이 대박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동서 같은 년들을 좀 잘 아는 편이야. 다짜고짜한 연소리를 들으니까 먹은 회가 얹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님, 지나치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에요? 맞아.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역시는 역시라는 생각이 드네. 보루이웃이라는 걸 내세워서 남자들한테 동정표 받으려고 얕은 수작 부리는 여우들.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앙큼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 나처럼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사람들, 인생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의 눈에는 다 보여. 그 뻔한 수가 다 읽힌다고. 남자들한테 습관적으로 눈웃음 치고 애교 많고 순한 척 굴고 그런 게 사는 방식이겠지. 천박하고 교양 없어. 그러니까 고졸 인생인 거야. 제가 왜 그런 소리를 형님께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졸인 거랑은 또 무슨 상관이고요? 개념이 똑바로 박혀있고 자기 앞길 자기가 개척하고 싶은 여자였으면 고졸로 안 지냈겠지. 근데 공부는 더 하기 싫고 전문적 뭐 하나 잡으면서 사는 것도 싫고 물경력이나 쌓는 적당한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남자들한테 꼬리치고 남자 하나 잘 물어서 결혼하고 그냥 애 낳고 편하게 인생 사는 거. 그게 바로 우리 동서잖아? 내 말이 틀려? 전형적인 그런 년 맞잖아. 너무 화가 나서 현기증이 났습니다. 진짜 순간적으로 눈알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휘청거리고 있으니까 남편이 얼른 다가와서 부축해 주었고 작은 형님께서는 그럴 줄 알았다고 혀를 차시더니 인사도 없이 가버리셨어요. 저는 제가 들은 소리가 너무 모욕적이고 갑자기 그런 취급을 왜 받았어야 했나 싶어서 억울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으나 말하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닫았어요. 제가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게 당시에는 쪽팔리다는 마음도 컸고요. 이틀을 혼자 앓던 저는 친할머니께 조언을 청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리고 다른 사람의 상황인 것처럼 돌려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서 제가 놀랐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긴 거네. 와, 듣고 보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작은 아주버님만 잡으시면 될 일인데 작은 형님께서는 괜히 그날 부하가 치미시는 걸 저한테까지 푸신 듯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속상하고 황당했죠. 잘못은 작은 아주버님께서 한 것인데 그래서 다음에 뵙게 되면 정면으로 이걸 따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모이게 되었을 때 새 며느리가 함께 부엌에서 재료를 다듬는 동안 저는 제가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가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상황은 전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원래 막내가 다 해야 하는 거 알지? 부탁 좀 할게. 우리는 이 꼴이 날 정도로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는 쉬어도 될 때 같아서. 네? 그치만 이왕 다 모여있는 김에 함께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더 좋든 말든 그걸 판단할 권리가 그쪽에는 없으니까 그냥 닥치고 시키는 대로 따르기나 해? 큰형님의 말씀에 제 얼굴이 당혹감으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그 뒤에서 작은 형님은 웃음을 참느라 인매에 힘이 들어간 상태였어요. 딱 보니까 작은 형님께서 큰형님을 조종하신 것 같았습니다. 권리가 없다뇨? 다 같이 이 집안의 며느리들이잖아요. 저도 형님들하고 똑같은데요. 아니 글쎄 부족함 없이 자라서 4년제 대학까지 착실하게 나오고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 우리랑 너무 비루해서 설명하는 것도 민망한 그쪽 고조라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동일선상의 멋대로 놓지 마. 공무원 아니고 고졸이면 사람도 아닌가요? 그리고 왜 자꾸 저를 그쪽이라고 부르세요? 제가 울컥해서 그렇게 여쭈었을 때 작은 형님께서는 여유롭게 웃으시며 앞으로 나서셨어요. 동서라고 취급도 해주기 싫어서 그런가 보지. 부모 형제 없고 가난한 고졸이지만 씩씩함을 잃지 않은 우리 동서가 너그러이 이해해주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남한테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살면 결국 그게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법이에요. 형님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동서 명언 하나 내놓았다. 멋지다. 근데 동서야말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고졸의 중소기업 전전하는 주제에 공무원한테 훈계를 하네? 요즘 세상에 누가 고졸이야? 창피한 줄 알아. 공무원,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각자 7급, 8급 공무원이신 게 아주 가문의 영광이신가 봐요. 말하는 게 아주 싸가지가 톡톡 쏘네. 우리 애들 아빠가 이 불우이웃 고졸년의 실체를 알아야 자꾸만 재수씨 참 괜찮지 라는 개소리를 안 할 텐데. 아, 열받아. 이년아, 내가 아직 8급이긴 한데 곧 7급으로 갈 거거든? 이게 우리 인생이란다. 그래서 너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거야. 알아들어? 그래서 너는 그쪽이라는 거라고. 우리랑 다른 쪽이니까. 이렇듯 교양을 상실한 인간들이 떡하니 공무원 철밥통 생활하고 있다는 게 저의 분통을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전까지 살면서 고졸이나 하는 것 때문에 일터에서의 차별을 받아보기는 했어도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채울 수 있는 빈 그릇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온 바였어요. 그런데 두 형님들의 노골적인 비웃음 앞에서 전신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듯 차가운 분노를 느껴본 일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어느새 고졸, 공무원이라는 두 단어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상대 측에서 저를 그토록 싫어하는데 제가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으므로 형님들과 잘 지내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집어치우게 되었고요. 상처받거나 기가 죽은 것을 드러내면 그들이 자기들의 승리를 자축하며
더욱 기세등등해질까봐 일부러 태어난 척 당당하게 표정을 짓고 다녔습니다. 저를 재수없어 하거나 말거나 아주버님들께는 싹싹하고 명랑하게 잘 굴었고요. 남자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건 고칠 수 없는 본능인가 봐. 천박하긴. 우리 불우이웃 고졸 동석께서 이뤄내는 것 하나 없는 인생을 여전하게 사는 사이에 나는 7급이 됐어. 공무원 7급. 어때? 점점 더 딴 세상이지? 같은 며느리라고 해서 같은 세상에 사는 거 절대 아니야. 앞으로도 고졸 대가리에 잘 새기고 살아. 작은 형님께서 7급이 되어 큰형님과 나란히 7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제 이가 저도 모르게 뿌듯 갈리더라고요. 다니기 편한 직장은 제 노력으로 모두에게 서서히 인정을 받으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곳이었지만 엄연히 따지고 보면 인맥으로 처음 들어온 곳이었습니다. 그 점이 갑자기 저에게 크게 다가왔고 뭔가 저만의 힘으로 제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는 열망이 솟아났어요. 제 남편 조용하고 다정하고 마치 평화로운 숲속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형님들이 개소리를 짓거리며 저를 짓밟든 사실 남편하고 둘이서만 잘 지내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일상에 만족하며 이대로 제 인생을 이어가고 싶지 않은 제 자신을 이미 저는 마주한 뒤였습니다. 작은 형님께서 고졸 대가리라고 하신 순간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명문대 입학을 비롯한 탄탄대로의 인생을 꿈꾸었던 과거의 제 자신을 돌아봤던 거예요. 거대한 꿈을 꾸는 건 당연하게 여겼던 그 시절 소녀가 가장 잘한 것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것은 바로 공부였습니다. 할머니, 저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할머니께 답을 구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선정이가 뭘 묻고 싶어서 일어나. 저 이제 와서 공부를 다시 해도 괜찮을까요? 공무원이 되고 싶어졌어요. 어렸을 때는 공무원 같은 거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규칙적이고 성실하게 사는 남자랑 결혼해서 그런 걸까요? 공무원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이왕이면 최소한 7급 이상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안 되겠죠. 이제는 공부 머리도 다 굳었을 텐데. 떨리는 심정으로 고개를 떨군 채로 여쭈었는데 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아함에 고개를 든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았어요. 친할머니께서 눈물을 줄줄 흘리시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안 되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선정이 너는 네 부모님을 보고 일찍 깨우친 아이였잖아. 인생에서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건 없어. 신이 저마다 인간에게 정해준 것은 죽는 시간이지 한계가 아니란다. 그러면 저 정말로 도전해봐도 될까요? 혹시 괜히 도전했다가 시간만 낭비하게 되면 어떡하죠? 10년이 걸려도 실패하면 어떡하죠? 10년 뒤에 살아있을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성공이니 실패이니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 선정아, 아쉽게 짧은 인생을 살다간 너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생각해 보아라. 아빠하고 엄마는 교수님이셨죠. 대학 교수님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며 사셨고 돈도 부족하지 않게 버시는 분들이었어요. 부모님을 떠올리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울면서 웃었네요. 부모님이 모으셨던 재산, 그것은 이미 다 사라진 지 오래였으나 두 분의 진정한 유산은 그것이 아니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래도록 놓았던 공부를 다시 해볼 용기를 갖게 하는 제가 가진 두뇌였죠. 두 분을 닮아서 제가 머리가 나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마음 먹는 것까지 어려운 것이지 그 이후로는 일사천리였어요. 저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갔습니다. 남편에게는 제가 왜 공무원을 목표로 잡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놨고요. 그래서 제가 시댁 모임에 거의 빠질 수 있도록 남편이 나서서 정리를 잘 해주었습니다. 당연하게 제가 공무원에 도전 중이라는 것은 시댁 식구들에게 철저히 비밀이었죠.
저는 2년 동안 직장 생활하며 공부를 했으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퇴사를 했습니다. 직장 사람들에게는 솔직하게 이유를 밝혔고 많은 응원을 받았어요. 선물도 엄청 들어왔고요. 그간 제 사회생활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행정고시에 제 모든 것을 쏟아부은 끝에 저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던 그날 이후 5년 만에 정말로 그 목표를 이뤘습니다. 목표 달성을 하고 나서 시댁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던죠. 우리 동서 1년 만에 보네. 그때도 잠깐 얼굴 비추고 가버렸었지. 아프다고 하지 않았나? 무슨 학원을 다니느라 바쁘다고 하지 않나? 대는 핑계도 가지가지였는데 오늘은 웬일로 표정 한번 당당하게 행사를 하셨을까? 하긴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간 너무 싸가지 없이 자주 잠적을 했었지. 그거 사과하려고 하는 거야? 전보다 더 통통해진 작은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옆에서는 여느 때처럼 큰형님께서 무수리 역할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너무 황당하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압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둘은 한패이고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저 한낱 더맨더머로 보였습니다. 바보와 바보 같아 보였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동안 공무원 준비하느라고 바빴어요. 저도 일반 직장 그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있었는데 형님들 덕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이죠. 감사하네요. 뭐라고? 공무원 시험? 그러면 여태까지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있었다는 말이야? 근데 안 됐나 봐. 아니지. 안 됐으면 표정이 저렇게 당당할 일은 없을 텐데? 됐겠죠. 됐으니까 저렇게 눈썹에 힘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 우리 불우이웃 고졸 동서야. 9급 공무원 단 거 축하한다. 아참, 혹시 숫자가 클수록 급이 높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곤란해. 우리 같은 7급하고는 차이가 대단하거든. 작은 형님께서 킥킥 웃으셨어요. 제가 9급이라는 걸 확신하셨고요. 옆에서 큰형님께서도 함께 웃기 시작하셨던 건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준비해온 합격 증서를 꺼내서 두 사람 앞에 내밀었습니다. 5급 공채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죠. 뭐? 7급? 그건 대체 뭐 하는 숫자이죠? 혹시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라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7급에 계시는 건 아니죠? 이게 뭐야? 5급? 설마 동서 5급 행정고시에 최종 합격한 거야? 이거 조작 아니고 진짜 맞아? 왜요? 제가 너무 대단해서 그러시나 봐요. 7급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해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이건 말도 안 되잖아. 동서 같은 고졸 대가리가 어떻게 5급에 합격을 해? 나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은 성과를 어떻게 냈느냐는 말이야. 제가 고졸인 것만 아시고 명문고 출신인 건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조실 부모한 것은 아셔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두 분 다 대학 교수이셨다는 것도 모르셨고요. 명문고 출신이었어? 게다가 대학 교수 부부의 딸? 작은 형님께서 안색이 창백하게 질리셨을 때 이미 태세를 전환하기로 결심하신 것인지 큰형님께서는 저에게 다가와 갑자기 제 팔을 부여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이고, 어여쁜 우리 막내 동서, 그간 고생이 많았겠다. 정말 대견하고 대단하네. 예전에 분명히 저한테 그쪽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같이 엮이는 걸 그 정도로 꺼려하셨던 것 같은데 좀 당황스럽네요. 손 치워주세요. 저는 태연하게 반응해드렸고 큰 형님께서는 입을 벌리신 채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당황하신 큰 형님보다 수십 배는 더 당황하신 인물이 바로 작은 형님이셨어요. 시체가 다가와서 친구라 하자고 할 만큼 얼굴빛이 질려 있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입을 뻐끔거리셨다가 꾹 다물기를 반복하셨죠. 저한테 차마 하실 말씀도 없나 봐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수준이 그렇죠. 7급 형님들. 제가 돌아서자마자 작은 형님께서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큰형님의 탄식 소리도 들려왔고요. 제 발걸음은 무척 개운했고 마주한 남편과 서로 웃어주는 기분도 행복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들도 제 소식에 무척 놀라셨는데 왠지 작은 아주버님의 반응이 기억에 가장 남네요. 아, 내가 뭘 했어. 그러길래 내가 말했잖아. 재수 씨가 사람이 딱 봐도 진국이고 똘똘하다고. 아, 곧 봐. 작은 형님을 향해서 자꾸만 그런 소리를 하셨거든요. 작은 형님께서는 입을 꾹 다물고 죽을 상만 하고 계셨답니다. 당연하지만 제가 그 이후로 형님들께 헛소리를 듣는 일은 없었답니다. 2번 다시나 없었고 어떻게든 그간의 만행을 만회해 보시려고 두 분이 저를 향해 애를 몇 번 쓰신 전적만 있었네요. 그 후 시간이 꽤 흘렀어요. 저는 지금 한 아이의 엄마이고 한 남자의 아내이자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어른의 손녀랍니다. 100세까지 사시게 해달라고 저희 부부가 맨날 기도를 드려서 그런지 친할머니께서는 아직도 정정하세요.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께 해드릴 수 없었던 효도를 마음껏 해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좀처럼 믿을 수 없는 그냥 TV나 다른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던 일을 겪고 현재 상담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지만 일단은 옆에서 주변 사람들도 절 케어해주고 있어서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어딘가에 정리하고 싶어 일기 쓰듯 적어봤는데 자랑도 아닌 일을 계속 누군가에게 공감받고 위로받고 싶더라고요. 이런 저의 기분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들어주세요.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시고요. 중간에 뭐 건너뛰셔도 좋고 어떻게 하셔도 좋아요. 다만 진짜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저라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남편은 1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각자 뭐 다른 연애도 해보고 하다가 어찌어찌 소개를 받아 만나게 되었고요. 서로 인상이 나쁘지 않았으니 자연스레 교제를 이어갔어요. 사실 둘 다 나이가 적지 않은 편이었죠. 둘 다 동갑내기로 33살 때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34살 되는 해에 결혼을 했고 막 불타는 사랑은 아니지만 서로에게 깊은 친밀감과 신뢰감을 갖고 있었답니다. 남편을 저에게 소개해 주신 분은 직장 동료인데 엄청 칭찬하셨거든요. 지철 씨 참 괜찮은 사람이야. 사진으로 봐도 인물 괜찮지? 실제로는 더 훤칠해. 키가 184라던가.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해서 그런지 몸도 엄청 다부지고 좋아. 원래 인기도 많고 주변의 여자들이 맨날 소개해달라고 했었어. 내가 희진 씨를 좋게 봐서 소개해주는 거야. 이때 저도 약간 솔깃했던 게 아닌 게 아니라 사진 속 그 얼굴은 정말이지 눈길을 확 끌었거든요. 이목구비가 엄청 뚜렷한 건 아니지만 남자치고 되게 단정하고 깔끔한 이목구비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린 그럭저럭 만났고 그러다 보니 저쪽에서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왔어요. 저 희진 씨, 저는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사람이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이라는 주제 안에서 말이에요. 희진 씨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한 번은 이런 주제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줍어하면서 귀까지 빨개져서 33이나 먹은 남자가 얘기를 하니 참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는 좋아하는 마음을 이 나이에 크게 들키고 싶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늘 쿨한 척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저도 얼른 진전시키고 싶었어요. 저도 결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서요. 집에서 얘기도 꽤 나오고 있고요. 저도 지철 씨를 결혼 상대로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요. 여러모로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 우리 둘은 결혼 준비를 2달 앞둔 쯤에서야 겨우 말을 놓게 되었어요. 동갑내기끼리 어설프게 계속 존댓말하며 서로 눈치를 보다가 말이에요. 그리하여 상견례 하기 전에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저도 제 가족관계에 대해 말하는데 전 외동이고 남자친구는 형제 중 장남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동생은 이미 장가를 갔더라고요. 나보다 3살 아래인데 재작년에 일찍 결혼했어. 그리고 아기도 낳아서 살고 있고 말이야.
동생은 재수 씨와 함께 고깃집을 하고 있어. 이 얘기를 듣는데 여러모로 의외였어요. 나중에 상견례 할 때 동생네 부부도 같이 나왔는데 둘 다 참 예쁘장하게 생긴 거예요. 제 예비 동서 그리고 예비 서방님이었던 거죠. 둘 다 인상도 좋았고 아주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눴어요. 게다가 동서는 정말 순둥순둥하고 귀엽고 수더분한 성격이었어요. 부딪힐 일도 없었고 외려 저를 자기 친언니 마냥 잘 따라주는 거예요. 형님, 이거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신 반찬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고사리랑 도라지랑 그리고 엄마가 하신 장조림인데 저희 엄마 음식 정말 잘하시거든요. 엄마가 결혼식 때 와서 보시더니 형님 너무 미인이라고 하셨어요. 저보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귀여운 말까지 해가며 반찬들을 잔뜩 가져온 동서가 어찌 귀엽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결혼은 제가 더 늦게 했고 이 집에도 늦지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는 정말 절 존중해주고 잘 따라주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남편도 잘 만났고 어쩌면 까다로운 관계라는 시댁관계에서 동서도 이렇게 순둥하니 여러모로 복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별로 이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었는지 크게 개의치 않아 했어요. 동서? 아, 재수씨? 아, 그렇지 뭐. 성격도 좋으시고. 당신이랑 잘 지내면 좋은 거지. 이번에 반찬도 주고 간 거야? 그래서 저도 반찬들을 챙겨 넣으면서 얘기했더니 남편도 결혼 전 본가에서 살 때 서방님을 통해 많이 먹었는지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아, 거기 음식 잘하시지. 여기까지 챙겨다 줬다니 감사하네. 그래서 저도 나름 고마웠기에 또 작은 선물을 챙겨 보내주고 그러면 동서는 받기만 하고 있을 순 없다며 또 보내다 보니 그렇게 우리의 서로 선물 주고받기는 끊이지 않았어요. 동서도 외동딸로 자랐고 저 역시 외동딸이다 보니 정말 잘 통하더라고요. 얘기를 이어가던 중 이렇게 순둥한 성격의 동서가 활달한 성격인 서방님과는 어찌 만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또 생글거리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엄청 의외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 저희 남편요? 그게 원래 아주버님 있잖아요. 아주버님과 제가 아는 사이였는데 아주버님이 우리 남편을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듣고 너무 놀라서 엄청 신기하다 싶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상태가 인연이 되어 결혼했는지 새삼 놀라웠어요. 그러자 동서가 빠르게 이어 말을 했죠. 아주버님과 저는 전 직장 동료였거든요. 저를 좋게 봐주셔서 그런지 본인 동생을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저야 감사했죠. 그래서 소개팅을 했는데 첫 만남부터 이 사람이 엄청 적극적이어서 그만을. 이러면서 막 웃는데 평소에도 되게 말 많고 대외적인 서방님 성격을 상상하니 그럴 법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만나서 결혼을 하고 직장 그만뒀고요. 아주버님은 다른 회사로 몇 년 후 이직을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와 남편은 지금 같이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친정엄마가 하시던 건데 엄마가 저희 남편을 예쁘게 보셔서 물려주신 거죠. 우리 남편을 되게 듬직하게 보셨더라고요. 남편도 마침 요리 쪽 일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창업을 생각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여러모로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친정엄마가 요리를 잘하셨나 싶기도 하고 나름 이 집에서 재간둥이 막내로 통하는 서방님은 장모님한테도 그렇게 예쁨 받는구나 싶었어요. 이후로 돌아와서 남편한테 저도 말했는데 남편은 그게 그닥 별로 대단하지 않았나 봐요. 여보, 나 몰랐잖아. 당신 동서랑 같은 직장 다닌 적이 있었어?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줬어? 듣고 깜짝 놀랐네. 당신이 서방님 소개시켜줬다며? 되게 신기한 인연이다. 옷을 받아들면서 저 혼자 깔깔 웃고 있는데 남편은 피곤한지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재수 씨 만났었구나. 내가 소개시켜줬다고 말했나 봐.
이러면서 그냥 소파로 몸을 확 던지더니 TV 채널이나 번갈아가며 눌러대더라고요. 낮에 잠깐 만났었어. 그러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신기하더라고. 서방님이 고깃집 하신다고 듣긴 했는데 그게 동서 친정어머님이 물려주신 거라며? 어지간히 사위가 예쁘셨나 봐. 아, 그것도 진짜 재능이야 정말. 서방님은 어딜 가나 사랑받는 성격인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이 말 하고 있을 땐 별 생각 없이 말했는데 남편이 왜 언짢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남편의 반응을 보고 흠칫해서 방으로 들어와 혼자 제가 어디서 뭘 실수한 걸까 계속 생각했거든요. 뭐 지훈이만 그런가? 나나 지훈이나 비등비등해. 어딜 가나 인정받는 건 똑같지 뭐. 당신 남편이 밖에서 인정받고 하는 건 안 보여? 왜 이렇게 갑자기 날선 대답을 하나 싶어 멍하니 쳐다봤는데 이내 고개를 다시 돌리더니 자기도 머쓱해 하더라고요. 저기, 당신도 오늘은 피곤하지? 우리 배달시켜 먹자. 힘들게 뭐 요리하지 말고. 내가 지금 배달시킬 곳 알아볼게. 이렇게 말하길래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그때 욱한 부분이 대체 어디인지 모르겠어서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약간 뭐랄까, 남편은 이상하게 자기 동생을 좀 낯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사실 낯설어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첫 명절에 같이 모여서 밥 먹는데도 내내 뾰루통에서는 서방님과 대화도 매끄럽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느낌이 좀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 차에서 물어봤어요. 당신, 서방님한테 왜 그래? 말 거는 내내 계속 툭툭 받아치기나 하고. 동서가 음식 권하는데도 영 재미없는 반응이고 말이야. 그럼 내가 더 민망하잖아. 당신 혹시 서방님이랑 뭐 있어? 아무래도 편치 않은 마음에 그날 날 잡았다 생각하고 차를 세워둔 뒤 물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남편이 꽤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절 보더니 한참 눈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결국 한숨을 푹푹 쉬며 말하더군요. 사실 뭐 전 이런 사정을 몰랐으니 어찌 대처할 방법도 없었지만 말이에요. 그게 뭐 저 녀석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동생이랑 썩 감정 안 좋아. 지금이야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지만 뭐랄까 어릴 때부터 난 너무 장남이랍시고 무기가 있었고 지훈이 젠 그게 덜했거든. 그렇다 보니 자유분방한 것도 많고 아무튼 좀 복잡해. 하나로 설명하긴 힘든 부분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결론적으론 자기 동생을 썩 안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외동이라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핏줄인데 그렇게까지 어색해하고 불편해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죠. 혹시 어머니가 둘이 자랄 때 차별이라도 한 거 아니신가 생각했는데 막상 또 지켜보면 어머니는 철저히 장남 위주거든요. 우리 지철이는 어릴 때부터 정말이지 사람들이 어딜 가나 칭찬을 했어. 다들 잘 될 거라고 하고 어쩜 이렇게 인물이 훤하냐고 칭찬 많이 받았지. 애미 너는 정말 시집 잘 온 거야. 너도 귀한 딸이지만 지철인 정말 어지간히 귀한 아들이 아니었거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 나름대로 남편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머쓱했어요. 당시 저희 어머니는 시댁 근처에서 부동산을 하고 계셨는데 늘 갈 때마다 손님도 많았어요. 단골도 꽤 많으신 것 같았고 이 지역에서도 이미지가 좋으신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지나가다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모로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는 자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 우리에게 꽤 큰 이슈가 생겼는데 바로 다름 아닌 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5개월쯤 되어 몸에 변화가 생긴 걸 느꼈고 여러모로 검사해보니 드디어 임신을 했더라고요. 어찌나 기쁘던지. 남편에게 먼저 알린 뒤 이후 공식적으로 양가 어른들에게도 발표하게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미 손주를 보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끼는 장남에게 아이가 생겼으니 더 좋아하시더군요. 아이고, 애미야, 너가 고생 많았구나. 우리 지철이도 드디어 아빠가 되네. 아들, 딸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건강히 키우면 되지. 이러면서 기뻐하시니 저희도 절로 기뻤어요. 우리보다는 좀 더 일찍 아기를 낳아 키우는 동서에게도 말하고 싶어 알렸는데 동서는 듣고 상당히 놀란 눈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늦게 결혼한 만큼 아이라도 빨리 생겨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내심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요새 불임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후로 어머니 생신이시고 저도 챙길 게 많았는데 아무래도 임신 초기라 그런지 몸이 많이 예민해져 있었어요. 입덧도 심하다 보니 도저히 이 부분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염치 없게도 결국 동서에게 부탁했는데요. 동서 반응이 썩 좋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너무한 부탁이긴 했어요. 어쩔 수 없죠. 형님 몸이 그렇게 편찮으신데 어떻게 음식을 하시겠어요. 형님 계시기 전에 제가 늘 해왔던 일인걸요.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형님. 확실히 평소 같지 않게 약간 건조한 목소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 좋은 모습만 얻을 순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 생신도 의도치 않게 흘러갔고 이후로 제 쪽에서 왠지 동서에게 미안해서 연락을 자주 하지 못했어요. 헌데 그러던 차에 입덧이 그렇게 극악하게 절 괴롭히더니 어느 순간 몇 주 되지도 않아서 금방 가라앉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이나 엄마 얘기를 들어봐도 보통 이 정도로 일찍 끝나진 않더라고요. 이 불편한 감각이 사라진 건 기뻤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상담하고 검사한 뒤 이후 나온 결과를 듣고 그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늦은 시기 임신이 되어 좋아하고 있었는데 역시 전 안 되었던 걸까요? 이 내용을 제 입으로 남편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내내 손발이 떨리고 입술이 떨려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보, 나 우리 애기 어떻게 말도 잘 마무리 짓지 못하고 엉엉 우는 제 목소리에 남편은 너무 당황스러워했고 전 정신을 멀쩡히 가눌 수 없었어요. 그렇게 너무나 허무하게 온몸을 뒤흔들던 입덧의 흔적이며 임신 테스터며 많은 것들이 우리 부부 사이에 잠깐 다녀가기만 할 뿐 머물지는 않고 떠나간 거예요. 이때 전 진정이 안 되고 몸도 많이 힘들었기에 일어서지도 못했고 남편도 무척 걱정스러워했어요. 양가 어른들에게 힘겹게 알리긴 했지만 역시 이럴 때 제 곁을 돌보고 밀착해서 돌봐주는 건 친정엄마밖에 없더라고요. 괜찮아 우리 딸. 또 예쁜 아가 올 거야. 엄마도 그랬어. 너 위로 오빠가 하나 있었어. 엄마도 그렇게 보냈어. 괜찮아? 이러면서 엄마는 안쓰러워 눈물을 그렁그렁 담고 몇 번이나 제 이마를 쓸어 넘겨주었어요. 남편도 제가 여러모로 심기가 불편한 걸 알았기에 최대한 기분을 맞춰주려 노력했고요. 그러던 차에 시간이 지나고 멍하니 있는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대상은 다름 아닌 동서였어요. 무척 걱정스럽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형님, 저 어머니께 말씀 전해드렸어요. 형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동서 역시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하고 무척 힘들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옮기더군요. 저도 뭐라고 답하면 좋을지 몰라 전화기에 대고 둘 다 그냥 엉엉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멀쩡히 아기 낳아 키운 동서가 얼마나 부럽던지. 그 순간 눈에 사무치도록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오면서 부러워지더군요. 그렇게 내내 울음만 가득한 전화를 끊고 난 뒤 며칠이 지나 동서에게 또 연락이 왔어요. 그날 저녁에 저랑 남편이 밥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 앞에 왔다는 거예요. 형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여기 1층 앞에 저랑 저희 친정엄마랑 잠깐 왔어요. 그 말에 놀라서 얼른 겉옷을 걸쳐 입고 남편과 함께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 고맙게도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더군요. 옆에는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동선의 친정엄마도 계셨고요. 참 인자하게 생기셨고 저를 안쓰러이 바라보면서 마치 엄마 마냥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애가 얼마나 걱정을 하던지. 저기, 이게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일단 집에 있는 것들이랑 오늘 새로 한 것들이랑 이렇게 싸왔어요. 같이 잘 챙겨 먹어요. 이러면서 양손 엄청 무겁게 밑반찬이며 김치찌개며 뭔가를 잔뜩 이고지고 오셨더군요. 정말 황송할 정도로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두 사람을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남편에게 얼른 부탁했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 서방님 댁 알지? 얼른 동서랑 친정어머니 댁까지 각각 모셔다 드려, 응? 에이, 그런 표정하지 말고 너무 감사하잖아.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그냥 걸어가시게 할 순 없잖아. 빨리 모셔다 드려. 남편은 평소엔 참 매너 좋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꼭 서방님 관련된 부분은 좀 틀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참에 저는 좀 잘 지냈음 해서 남편 등을 떠밀어 모셔다 드리게 했답니다. 동서 역시 자기 남편과 아주버님의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챘는지 한사코 됐다며 괜찮다고 손살에 치더라고요. 그래도 끝끝내 저는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 귀리며 차며 모아서 남편 손에 들려보낸 뒤 같이 모셔다 드리고 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누워있는 동안 여러모로 마음은 참 아프고 몸도 아리다릿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날 챙겨주니 그것만으로 감사하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참으며 크게 불러본 적도 없어 외형적으로는 딱히 티도 안 났던 배를 괜히 만져보았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이 정도의 상황이 제 앞에 있었고 딱 이 사이즈의 그림 액자 안에 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상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제 앞에 주어진 작은 그림지도 마냥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소하게 바라보며 그걸 믿고 살아가고 있을 따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후 한 달이 지나 일어난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그 사건만으로도 저는 충격으로 입이 열리지 않아 감당 못하는 판국에 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내리닥치면서 정신을 가누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정말 바보 같긴 하지만 그때 아기를 그냥 그렇게 보낸 게 낫지 않았을까 싶더군요.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마는 그만큼 정신적 충격이 연달아 일어나니 임신 유지가 힘들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이 많은 사건들의 본질적인 문이 되었던 큰 사건, 그 일부터 말해보자면요. 동서 말입니다. 동서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태로 세상을 떠났어요. 병이 있어서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버린 거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떼어두고 친정엄마에게 보내둔 채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려온 것은 어머니였고 어머니 역시 서방님을 통해 전달받으셨다더군요. 예, 애미야. 지훈이네 말이다. 둘째 말이야. 그게... 아이고. 어머니는 이 말만 숱하게 반복하시다 겨우 말씀하셨고 저는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놓칠 뻔했어요. 네,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 동서요? 동서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대체... 아무리 거듭해 물어도 어머니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 못해 화를 내실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내용은 그거였어요. 동서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자기 애며 남편을 놔두고 홀로 집에서. 그게 결론이었던 거예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다급히 알렸고 남편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지 한참 말을 못하더군요. 외려 저에게 물어보는데 제가 무슨 해줄 말이 있겠어요. 뭐? 왜? 어디서?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런 거야? 정말 숨이 끊어진 거야? 이러면서 남편도 저처럼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반응하는데 저도 너무너무 침통한 마음에 남편에게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울음으로 대신 답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날 동서가 숨을 거두고 난 뒤 정말 온 정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 여기저기 전화해서 울기만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어떤 메시지가 예약으로 들어와 있는지도 몰랐고 카톡이건 뭐건 어지간한 건 확인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다른 데에 전화만 걸고 있었거든요. 좀 시리하던 차에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그런데 확인을 제대로 안 한 사이 카톡이 꽤 쌓여 있길래 머리도 너무 아프고 해서 그냥 무의식 중에 슬슬 내리는데 눈을 확 잡아끄는 무언가에 시선이 꽂히고 만 거예요. 눈을 몇 번이나 치켜뜨고 다시 감았다 떠가면서 계속 봤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거듭 비벼가면서 봐도 동서한테 카톡이 하나 와 있는 게 맞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왠지 모르게 목 뒤쪽으로 소름이 훅 돌기도 하고 눈을 확 감았다가 찬찬히 뜨고 다시 시간대를 살펴보니 낮 2시쯤 온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께 연락을 받은 건 4시쯤이었는데요. 그 전에 정확한 사망 시간은 모르지만 그 이전에 저에게 뭔가를 보내놓은 거예요. 한편으론 당연히 이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동서가 숨을 거둔 시간을 초과할 리가 없지 싶으면서도 여전히 묘하게 올라와 있는 소름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숨을 거두기 이전에 다른 사람도 아닌 저에게 대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메시지를 보냈던 걸까 싶더군요. 내심 걱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안쓰러워 슬픈 마음도 들고 너무 복잡했어요. 조심스레 창을 열어보니 그 어떤 말도 없이 대뜸 녹음된 메시지 창만 있는 거예요. 4분 27초짜리로 말이죠. 이게 뭔가 싶어서 대뜸 누르기도 그렇고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몇 초를 망설였어요. 고민하고 있던 사이 저도 모르게 엄지로 눌린 건지 갑자기 바스슥 하면서 잡음이 울리더군요. 이미 창이 열려버린 거예요. 결국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멎어버린 채 거기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원치 않게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차라리 뭔가 무서운 얘기였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아니, 그냥 그 어떤 다른 화제였으면 그게 뭐든 간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거기서 흘러나온 얘기는 제가 그날 그 순간까지 단 조금의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내용이었어요. 아주 눈뜨고 볼 수 없는 공포영화가 차라리 나을 정도로 저를 완전히 조각조각 내어버리는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형님, 저예요. 형님. 이 부분을 듣고 저도 약간 소름 끼치기도 하고 찡하면서 저도 모르게 같이 울음이 나와서 엉엉 울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뒷얘기를 듣고 나니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고 갈 곳을 잃은 채 그 자리에 말라붙게 되더군요. 점점 얼굴 전반이 수분기 없이 쩍쩍 마르고 갈라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건조한 분노가 천천히 일어나게 되었어요. 형님, 죄송해요. 그래도 형님한테만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참을 맴돌던 얘기는 갈수록 울음이 줄어들고 본론으로 가게 되면서 아주 냉정하게 상황을 서술하더군요. 저
저 실은 아주버님. 이때 저는 온 얼굴에 물음표가 떠올랐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내 남편이 왜? 그런데 바로 이어서 동서는 제 남편의 풀네임을 말하면서 이어가더군요. 아니, 지철 씨. 지철 씨는 저랑 헤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저는 정말 파충류 마냥 제 온몸의 색깔이 다 하얀색으로 변해버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 게 온 사방이 다 어지럽고 왱왱 울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 같은 소리랍니까? 제 남편을 저렇게 불러대는 거 하며 뭐요? 헤어질 수 없는 사이라뇨? 그 4분이라는 시간 남짓 내내 아주 지리멸렬하게 동서가 울어대며 이어가던 소리는 저 말 그 자체였어요. 자기는 절대 지철 씨, 그러니까 제 남편과 헤어질 수 없다. 괴로워서 이런 선택을 한다. 이런 내용이 전반적인 결론이었고요. 저 얘기 자체도 저는 심장을 붙들어가며 들어야 하는데 이후로 들려오는 얘기는 더 제 가슴을 부여잡고 놔주질 않았어요. 마치 저는 무슨 장난 같은 게임 안에 움직여 되는 말이라도 됐냥 대체 내가 이 안으로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싶었죠. 너무 괴로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지철 씨랑 헤어질 수 없어요. 형님 보고 있기가 너무 괴로워요. 형님, 너무 죄송해요. 나중엔 이렇게 숨 넘어가듯 울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건요. 우리 어머니 있잖아요. 기도 안 차는데 어머니는 글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 봐요. 다름 아닌 동서가 스스로 떠벌리고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배신감이 상당한 것 같더군요. 어머니가 지철 씨는 결혼 안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저 정말 더 이상 살 생각이 없어요. 듣고 있는 내내 역겹기 짝이 없고 그 와중에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게 너무 절망스럽고 토할 것 같더군요. 심지어 그 곡소리가 다 끝날 때까지 저는 끄지도 못했어요. 결국 저런 내용의 곡소리가 반인 내용이었고요. 그걸 끄고 난 뒤 저는 서지도 앉아있지도 않은 이상한 자세로 핸드폰을 들고 그냥 그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있어봐야 답도 없고 몇 번을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봐도 그건 동서의 목소리가 맞았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또 걸려오길래 봤더니 서방님이 전화했어요. 그런데 서방님도 동서의 이 음성 메시지를 들으신 것 같더군요. 엄청나게 가라앉은 정말 음침하게 짝이 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형수님도 아셨나요? 이게 다 뭔가요? 이 사람 핸드폰을 보는데 연락한 내역이 장모님과 형수님 분이더군요. 그래서 듣게 됐는데, 그래서 들었는데. 서방님도 전혀 모르던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인가 싶어 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걸 삼키고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고 이 일과 관련된 이 집안 사람들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어가듯 친정엄마에게 갔고 엄마에게 가서 쓰러져 울며 이 내용을 들려주었어요. 엄마 역시 별다를 것 없이 거의 기절 직전이었고 도대체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감도 못 잡으시더군요.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김서방이랑 니네 동서, 나도 전에 얼굴 봤던 그 동서? 아니 그 동서랑 둘이 그런 관계라고? 그런데 죽었다고? 이게 아유 못 살아 세상에.
엄마는 스르륵 미끄러지듯 쓰러지셨고 우리는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기 힘들었어요. 뭐라 말하는 것도 뻔한 말을 주고받을 뿐이라서 더 이상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반복해서 걸려오는 남편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자버렸고 그날 밤이 친정에서 어떻게 가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눈을 떠보니 눈을 뜬 자체가 지옥이더라고요.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곁눈질을 해가며 고통스럽게 핸드폰을 쳐다봤지만 제가 가장 최근에 열어놨던 동서의 그 음성 메시지, 그 창은 그대로 제 눈에 보였어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극심한 비참함과 분노가 밀려와서 얼마나 와곽거리며 소리를 동물마냥 질렀는지 엄마와 아빠가 다른 방에서 뛰어들어오셔서는 저를 붙들으셨죠. 엄마는 그런 저를 붙들고 통곡하셨고 아빠는 발로 바닥을 쾅쾅 내리쳐가며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수 없으셨는지 괴로워하셨어요. 아마 엄마에게 밤새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 이 내용이 그 어떤 것보다 충격이었던 건 아니, 저 말고 모르고 있던 바보 멍청이가 한 명 더 있었다는 것에 그나마 안도해야 할까요? 저와 서방님, 그 둘은 모르고 있던 거예요. 우리 둘을 제외하고 남편과 동서, 그리고 무려 우리 어머니, 그들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동서의 그 메시지 안에는 어머니가 원래 자기와 우리 남편이 사랑하는 사이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역겹지만 유추해 보자면 둘이 같은 직장에서 동료였을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 얘기를 남편은 대충 흘려버리길래 저는 정말 의심 없이 같이 넘겼거든요. 그런데 뭔가 있으니 말하길 꺼렸던 것이더군요. 둘은 계속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어머니가 뭐 때문인지 몰라도 반대했던 모양이에요. 이것도 웃기죠. 이후의 얘기는 나중에 제가 어렵사리 다시 서방님과의 통화로 알게 된 내용인데요. 형 회사에 몇 번 드나들었던 우리 서방님이 동서에게 완전 반해버렸나 봐요. 동서는 뭔 생각인 건지 자기와의 관계에서 우유부단했던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 동생인 우리 서방님과 결혼을 해버린 것 같더군요. 어머니도 나름 충격받으신 것 같고요. 서방님이 막무가내로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치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셨고 거기서 남편은 자기 어머니며 아무것도 모르는 남동생이며 동서에게까지 깊은 증오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한 뒤 형과 좀 대면대면했고 그땐 왜 그런지 몰랐어요. 형수님, 그런데 혹시 잠시만요.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서방님은 대뜸 뭔가를 보낸다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저에게 전송되어 온 건 웬 영수증이었죠. 그런데 좀 기가 막히더군요. 그리고 다시 전화가 급히 걸려왔어요. 형수님, 그 영수증이 뭐냐면요. 저희 처가 근처 사거리에 있는 큰 모텔이 있는데 거기 영수증이에요.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형이고 뭐고 다 붙잡아서 끝내버리고 싶네요. 제가 왜 이런 암울한 사실까지 눈으로 확인해가며 알아야 했던 걸까요? 안 그래도 충격에 목이 메어 목소리도 잘 안 나오던 저는 그 영수증을 확인하고 정말 숨도 쉬기 힘들었어요. 날짜를 보고 또 들여다보니 그날은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아기를 보내고 이런저런 절차들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누워있던 날이거든요. 그날 바로 동서와 그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사코 우리 남편에게 그 둘을 데려다 주라고 했었죠. 헌데 그렇게 나간 뒤 몇 시간이 되도록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크게 생각지 않았죠. 이날 저도 몸이 힘들었거든요. 그냥 남편이 알아서 동서를 서방님께 보냈겠거니 했고 늦는지도 몰랐어요. 새벽에 잠깐 눈 떴을 때 남편이 옆에 있는 걸 알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도 못했는데 세상에.
짐승에게도 미안할 정도로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말이에요. 본인 와이프가 아기를 보낸 날, 그러고 기력 없이 병자처럼 누워있던 날에 둘이 모텔을 들락거린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제 무덤을 파버린 걸까요? 기껏 그 잘난 가짠치도 않은 동정심과 선심으로 만들어온 반찬 깨나 먹어가면서 감동을 해가지곤 그 강아지처럼 순진한 얼굴을 한 동서와 내 남편을 아무 의심 없이 같이 돌려보낸 죄. 그게 죄라면 죄인 걸까요? 그때 먹었던 반찬들이 생각나서 전 전화도 집어던지고 화장실로 스멀스멀 기어가 기약 없이 구역질을 하며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이후로 서방님이 이런 사형선고 같은 전화들을 받는 것도 괴로워 그냥 차단으로 돌려버렸고요. 남편은 몇 번이나 집으로 오고 전화가 걸려오고 어머니로부터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에게 당연히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이미 일부 내용을 다 말해버린 모양이더군요. 나도 이제야 기운을 좀 차렸지만 말이야. 김서방, 아니, 김서방은 무슨, 그 인간 있지? 그놈의 자식은 사위도 뭣도 아니야. 안 그래도 전화가 걸려왔길래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네가 동선현이랑 붙어 놀아난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난리를 쳤어. 그랬더니 입이 냉동이라도 된 건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정말 비겁하게도, 아니 저조차도 솔직히 그 인간에게 뭘 바라는지 거의 잘 모르게 되어버렸는데요. 아무튼 그 인간은 우리 엄마가 저런 사실을 말해버리고 난 뒤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이나 아니면 얘기라도 하자는 말이나 하다못해 이혼하자거나 이혼하지 말자 하거나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그렇게 집을 떠나온 지 3주가 다 되어 가는데 저는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모든 것이 너무 역겹고 속이 타 죽을 것만 같아서 남편에게 갑작스레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2번 가자마자 바로 받더군요. 저는 입에 모터라도 단 듯이 소리를 질러대며 욕을 퍼부었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남편의 말은 왜 이렇게 저를 더 분노하게 하는 걸까요? 희진아, 미안해. 네가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 그냥 네 말이 다 맞아. 네가 뭘 하자고 해도 다 그대로 할게. 미안해. 어째 이게 더 무책임하고 무의미하게 들리더군요. 게다가 동서는 제가 뭘 해보고 자시고 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지멋대로 세상을 등져버렸고 어머니 역시 절 농락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라는 단어에 저는 참을 수 없는 전율을 느껴 그대로 전화를 걸었죠. 헌데 아무리 전화를 걸고 또 걸어도 안 받으시더군요. 결국 저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산발을 한 채 발에 닿는 대로 옷을 주워 입고 어머니의 부동산으로 쫓아갔어요. 너무 웃긴 게 저를 보자마자 흠칫하시더니 눈을 어쩌지 못하시더군요. 어머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네? 어머니 진짜 미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셨다면서요? 부동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눈치를 보더니 끝내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애미야, 일단은 지금 다들 힘드니까 그만하고 내가 연락할 테니까 이만. 이러는데 눈이 뒤집어져서 저는 고래고래 더 소리 질렀고 부동산 문을 박차는 제 모습에 그제서야 본인의 본색을 드러내시더군요.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정신이 나가면 네 눈엔 어른도 뭣도 없는 거냐? 당장 그만두지 못해? 사돈이 그렇게 가르치든? 어디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이 말에 전 이성을 잃었고 옆에 있는 것들을 다 집어던지는 저를 어머니는 끝내 이렇게 몰아세우셨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가라. 어디 거짓골을 하고 와서는 할 말 있음 제대로 갖추고 와.
하여간 젖꼬락서를 하고 있으니 지철이가 마음을 못 잡지. 남자 마음 하나 제대로 못 붙들어 놓고선 뭘 차랑이라고. 아휴, 부정 다 죽겠네 정말. 이러면서 문을 확 닫고 들어가 버리는 어머니.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환멸감, 모멸감이 저를 둘러싸고 놔주지 않더군요. 게다가 더 가관이었던 것은 집에 돌아온 뒤 저에게 와 있던 남편의 문자였어요. 진짜 이 인간 이 정도로 최악이었나 싶어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희진아, 오늘 어머니 가게 찾아갔었다며? 원망할 거면 날 원망해야지.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 나도 잘못이 크지만 나 역시 너한테 실망이 크다. 희진이 네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이혼을 원한다면 난 해줄 거야. 위자료도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우리 선은 넘지 말자. 부탁할게. 문자가 아니라 남편이 제 눈앞에 있었다면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모르겠더군요. 이게 구구절절 말이 되는 건가요? 말만 미안하다고 둘러댈 뿐 어머니고 남편이고 그냥 제가 아주 조용히 입 다물고 떨어져 나가주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저를 음식물 쓰레기 같은 눈으로 노려보던 어머니의 그 눈길이며 뭘 잘했다고 저에게 훈계투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건지 남편까지 싹 다 그냥 가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가만두면 저야말로 제명에 못 살 것 같더군요. 그렇게 머리를 쥐어뜯어가며 페인처럼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 음식도 못 먹고 몇 주간 무려 7kg이나 빠져버렸어요. 원형 탈모까지 오고 여지껏 저는 새치도 없었는데 갑작스레 귀 옆이며 여기저기 흰머리까지 보이더군요. 엄마는 하루하루 썩어가는 제 몰골을 보고 기겁을 하셨고요. 아이고 세상에. 아유, 얼굴이 이게 뭐야. 혜진아, 대체 꼴이 이게 뭐냐. 네가 어쩌다가. 아유, 속상해. 난 안 볼란다. 그러면서 엄마는 눈을 질끈 감고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린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고 이혼은 당연한 거고 저렇게 숨구멍 편하게 내놓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그 길지도 짧지도 않았던 한 달여간 저는 친정에서 내리 악몽만 꿨거든요. 남편과 동서가 저를 속이고 낄낄대는 꿈, 거기에 어머니까지 끼는 꿈, 거기에 서방님도 껴서 한몫하는 꿈, 거기에 동선의 친정엄마까지, 또 나중엔 남편의 직장 동료들까지 가미해서 저를 속여대는 꿈들 말이에요. 이쯤 되니 저도 더 이상 저만 이렇게 축내면 살 수 없었어요. 나한테 복수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괘씸한 동서에게 복수하려면 전 적어도 그 인생과는 다르게 숨이 붙어 있어야 했고 살아갈 필요가 있었어요. 너는 죽어 마땅했고 죽어서 없지만 나는 살아서 할 말과 할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무렵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하고 머리를 자르고 그제야 좀 영양가가 될 만한 것들을 겨우 입에 달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 준비 때부터 의지해왔던 지역 큰 맘카페에 불륜, 외도, 이혼 관련해서 많은 문의글을 쓰고 밥 먹으면서도 수시로 뒤져서 읽곤 했어요. 이 사이에도 남편은 여전히 연락도 뭣도 없었고 그 무반응이 제 분노를 점점 더 달아오르게 만들더군요. 심지어 어머니는 제 전화를 계속 부재중으로 돌려버리셨고요. 옳다구나, 이것 봐라 싶은 심정이 들었어요. 어차피 저는 위자료고 자시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이혼은 시간 문제일 뿐 당연한 단계였거든요. 이참에 그 인간도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인간도 그 집도 다 쑥대밭으로 밀어버리고 싶었어요. 이 정도로 가능할까 싶었지만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저질렀고요. 그 결과와 여파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전화 한 통, 카톡 하나 없이 심지어 절 차단해두고 외면하던 어머니로부터 먼저 전화가 걸려왔지 뭐예요.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너 때문에 내 가게가... 아유, 못 살아. 내가 지금 너 때문에 딱 죽게 생겼어. 알아? 저는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넋을 놓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그냥 전화만 받고 있었어요. 남 인생 다 뒤집어 엎어버릴 때는 본인 인생도 거셨어야죠, 어머니. 그 동네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돈만 져가며 사셨다면서 그런 것도 계산 안 하셨어요? 본인 아들 좋다는 여자애 하나 들여서 족보 꼬이게 장난처럼 결혼시켜놓고 또 잘난 장남은 그 기준 맞춰서 아무것도 모르는 남의 집 딸 하나 주워오셨잖아요. 어떻게 이걸 평생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놓고 쥐새끼처럼 도망다니셨죠? 가만 안 두시면 어쩔 건데요. 어머니 성함이랑 이것저것 해서 저도 그쪽 커뮤니티에 다 퍼뜨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 가서 장사하실래요? 이쯤 말했더니 어머니는 녹음을 했네 어쩌네 고소를 하네 펄펄 뛰시더군요. 고소하세요 그럼. 전 어머니 아들 불륜으로 고소할 거고 어머니는 알고 계셨으니 사기로도 고소할 거고 뭐 이것저것 따져보면 많지 않을까요? 제가 화만 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그냥 그렇게 넘어갈 줄 아셨나 봐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끊었더니 이후로 남편이 우리 집 문을 아주 손과 발 있는 대로 쾅쾅 차대면서 열어달라고 난리였어요. 결국 엄마 아빠가 문을 열어주었고 그 틈을 막 비집고 뛰어들어온 남편은 절 보더니 아주 사색이 되어버렸죠.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와, 네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나 너 때문에 잘리게 생겼어. 네가 우리 회사며 내 얼굴이며 다 올려버려서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내 신상 다 돌고 있잖아. 진짜 너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냐? 저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소파에 앉아 멍청이 서서 와락 소리만 지르고 있는 남편을 등지고 말했어요. 뭐 어쩌려고? 잘리면 되잖아. 잘려서 동선의 고깃집에서 일하면 되겠네. 어이가 없더라. 동선의 친정엄마도 당신이랑 자기 딸 관계 알고 있었다며? 내가 그 고깃집까지 다 불어버리려다가 당신 먹고 살기 힘들까봐 고심 끝에 빼준 거야. 고맙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부르르 떨며 악을 쓰는 남편에게 아빠가 막아서면서 막 소리를 지르셨어요.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 당장 안 꺼져? 어? 너 이놈의 자식, 내가 너 손 하나 안 대고 내보내는 걸 감사한 줄 알아? 그러자 남편도 움찔했어요. 남편이나 어머니나 이 난동을 피워대는 이유는 지역 맘카페에 제가 당한 일을 신상 하나도 빠짐없이 다 써서 폭로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역이다 보니 각각 무슨 가게들끼리 홍보도 많고 그 근처 남편들 회사들이라든지 서로 말이 많은 곳이라 늘 말을 조심해야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 곳에 제가 글을 큰맘 먹고 쓴 거예요. 나중에 이 난리를 떨고 소송이니 뭐로 갈 것을 다 각오하고 말이죠. 제목은 동서와 제 남편은 불륜관계였습니다. 라고 적었고 그 글의 조회수는 어마무시할 정도였어요. 그 안에는 땡땡 회사를 다니는 우리 남편의 이름과 사진도 있었고 불륜을 저지르고 고인이 된 동서의 얼굴도 그리고 이 사실을 다 알고 날 기만했던 시어머니의 부동산 주소며 다 올려버렸어요. 나중에는 너무 적나라하게 기재가 되어 그런지 운영자가 저에게 묻지도 않고 글을 삭제해버렸어요. 하지만 이미 일파만파 다 퍼져버렸고 이 지역 사회에서는 카톡 단톡방마다 그때 퍼진 캡처들이 돌아다니면서 남편이며 어머니의 일터는 다 팔리게 되었죠. 결국 어머니는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하며 불륜남 불륜며느리를 두둔한 막장 시어머니로 낙인이 찍히셨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따가운 눈초리를 받지 못해 위에서 주의를 받았고 회사에서도 별 수군대는 소리를 들어가며
동기들, 친구들에게도 끝도 없는 전화가 오고 있는 모양이었죠. 그러니 저렇게 부들대는 거였고, 겁도 없이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앞에서 저에게 저렇게 이성을 잃고 제 발로 찾아와 소리 지르는 거였고요. 저는 이 물건의 엄마가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나가라고. 어디서 거짓골을 해서는 기어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이거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당신 엄마가 나한테 한 말이거든? 어디 남자 마음 하나 못 붙들어서 이 사달을 내냐고 하더라? 이 말에 엄마 아빠가 흠칫하시더니 더 분노하시고 마구 불을 내뿜으셨어요. 남편도 그때 눈치가 보였는지 고개가 한결 움푹 들어갔죠. 그러는 당신은 여자 하나 제대로 책임질 줄 몰라서 지금 꼬라지가 그 꼬락선이야? 뭐 소송 걸고 명예훼손이고 자시고 할 거 있으면 다 해봐. 나는 더 불질러 줄 거야. 당신은 잃을 거 많아서 좋겠다. 나 잃을 거 없거든. 난 애도 없고 직장도 없고 뭣도 없어. 당신과 이혼해서 내가 잃을 게 없단 소리야. 그 알량한 서방님이 하시는 고깃집마저 뺏기고 싶지 않으면 입 조용히 다물고 어머니랑 셋이서 서로 구질구질하게 의지하면서 죽은 동선의 고깃집에서 일해서 풀칠이나 하고 살아. 발을 우리 집 현관에 아주 뿌리 내린 양 굳게 서 있는 남편을 아빠가 손도 대기 싫으니 제발로 나가라고, 안 그럼 경찰을 부른다고 해서 겨우 쫓아냈어요. 그 뒤로 이혼이 완전 처리되었고 고작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아쉬웠는지 내내 어떤 딴지도 걸지 않더군요. 그냥 그렇게 쥐죽은 듯 원래 없던 인간들인 양 저에게 아무런 제스처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말 그 고깃집까지 알려져서 잃을까 겁이라도 났던 걸까요? 아마 정말 눈이 돌아버린 제가 실제로 버려버린 일들을 당하고 나니 저들도 뭔가 질리긴 했던 것이라 생각해요. 그나저나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일순간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고 당한 만큼 갚아준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아지는 건 절대 아니더군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멍청이 있으면 제가 못 살 것 같았어요. 전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런 삶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저렇게 해서 분이 풀렸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저는 꽤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그 날들을 꾸준히 스스로 치료해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눈 뜨고 숨 쉬는 게 고역이어도 그래도 어찌어찌 버텨가야 하고요. 뭐 저런 인생이 다 있나 싶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 이렇게 살아있어서 잘하고 있다고, 그냥 좀 버텨만 달라고 말해주신다면 그걸로 저는 오늘도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다들 고맙고 감사합니다.